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늘 저는 스티븐 마이어의 최신작 돌아온 하나님 가설을 그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승엽 교수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책이고요. 예, 저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센터 포 사이언스 앤 컬처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방금 이성일 교수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세포 속의 서명 또는 시그너처, 그 다음에 다윈의 의문, 이 두 가지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둘 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런 책들입니다. 저자는 이 책들에서 DNA의 유전 정보와 캄브리아기 등의 생물 정보의 폭발을 지적 설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DNA 유전 정보라든지 그 캄브리아기 등의 그때 기간에 폭발한 생물 정보는 다윈의 진화론 또는 유물론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자는 이 책들에서 지적 설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계속해서 그 지적 설계자가 누구냐,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현재의 과학적 증거는 지적 설계자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 중에 하나님 가설 또는 신가설이라는 말은 물질적 우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설입니다. 하나님 가설이 돌아왔다는 것은 한때 이 가설이 통용되다가 그 후에 사라졌음을 나타냅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봅니다. 제1부는 유실론적 과학의 흥망. 현대과학은 왜 16 내지 17세기에 서유럽에서 등장했을까요? 많은 사학자들은 당시에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교, 기독교 사상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토양에서 성장한 현대과학의 창시자들, 뉴턴 여러분들은 다 유실론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는 과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모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물리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도록 부름을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우주와 생물이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은 광학에서 눈이 광학 기술이 없이 귀가 소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고안되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물의 설계된 모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설계논증이라고 합니다. 설계논증과 함께 하나님의 가설을 떠받치고 있던 또 하나의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이었습니다. 이 논증은 우주가 존재하는 제1원인으로서 필요한 존재, 즉 하나님을 추론하려고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우주론적 논증은 중세 이슬람 학자들이 개발한 칼람 논증이었습니다. 칼람 논증은 흔히 3단론법으로 표현되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인이 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주는 그것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칼람 논증의 지지자들은 추가적으로 이 우주의 제1원인이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추론하고 제1원인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이 칼럼 논증에서 두 번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 전제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6내지 18세기의 과학적 활동에 대한 유실론적 토대와 해석은 19세기 이후에 어떻게 무실론적인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과학사학자들은 우주론적 논증에 대한 회의론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칸트는 칼람 논증의 둘째 전제, 즉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명한 뉴턴은 우주가 안정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가 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 공간이 무한해야 한다면 시간도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무한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생각에 대한 회의론은 칼람 논증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켰습니다. 1859년에 출간된 다윈의 종의기호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가장 명백한 예로 여겨졌던 생물이 실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윈은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인위 선택에 의해 여러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자연은 무작위 변이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에 의해 새로운 생물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과 설계 논증이 약화되면서 생물학, 천문학, 지질학 등에서 과학적 유물론이 등장했습니다. 과학적 설명에서 초자연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설명에 국한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과학은 그것의 유실론적 시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1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부는 하나님 가설이 돌아온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유실론적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실론적 믿음을 지지하는 세 가지 과학적 발견은 첫째, 물질적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우주론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시초부터 우주가 생물의 등장을 허용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물리학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의 시초 이후 대량의 새로운 기능성 유전 정보가 생물권에서 발생하여 새로운 생물 형태가 생성되게 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때 허물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하나님 가설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즉 우주론적 논증이 1번에 의해 그리고 설계 논증이 2번과 3번에 의해 회복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주는 과연 시작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1912년에 베스토스 라이프라는 천문학자가 나선 성운, 지금은 이게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선 은하에서 오는 빛을 측정하면서 적색 편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성운에서 온 빛의 스펙트럼선들은 정지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에 비해 긴 파장적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보시면은 패턴은 똑같은데 선 스펙트럼이 여기서 이제 먼 별에서 혹은 성운에서 오는 빛을 보면은 이 장파장 쪽으로 이렇게 다 시프트해 있죠.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리의 도플러 효과처럼 광원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은하에서 오는 빛의 적색편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1927년에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토대를 둔 우주론의 적색편의의 관측 증거를 통합하여 은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 속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음을 제안하게 됩니다.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공간이 점점 수축이 되어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좁은 공간에 또는 한 점,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한 점이 밀집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주가 이런 시작점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하기 시작하여 오늘의 우주에 이르렀다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물질, 공간, 시간 및 에너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에 의해 우주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물론적 과학자들은 무한히 오래된 우주의 개념을 복원하기 위해 정상 우주론과 같은 대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1965년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이것을 예측했던 빅뱅 이론은 확고해지고 정상 우주론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빅뱅 이론은 약간 수정된 우주론들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 빅뱅 이론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알게 되자 많은 과학자들은 유한한 우주의 유실론적 함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한 예로 불가지론자로 알려져 있던 유명한 천문학자 앨런 샌디지 교수가 1980년 어느 모임에서 자신의 개종을 발표하고 어떻게 창조 사건의 과학적 증거가 자신의 세계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그의 동료들에게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세 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주의 많은 성질은 매우 좁고 확률이 지극히 작은 범위에 속하며 이런 미세 조정은 생물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리 상수들, 특히 물리학의 기본 힘들의 상수들이 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은 두 물체들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기 이제 식이 있죠. 여기서 이 비례 상수, 중력 반경에서 나오는 이 상수 G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법칙 자체가 이게 조정하는 양이 아니고 누군가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의 안정도는 중력, 강한 핵력 및 전자기력의 상대적 세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약 다른 힘들은 변하지 않고 G가 지금의 값보다 조금 작아지면 별은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탄소와 산소를 합성할 만큼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G가 지금의 값보다 조금 커지면 핵합성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긴 별이 생성되지 못하고 따라서 태양계와 같은 생물에게 적합한 거주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강한 핵력은 핵 안의 양성자와 양성자, 물론 중성자도 있습니다만 플러스 전하를 땐 양성자와 양성자를 묶는 힘으로 작용하고 전자기력은 같은 전하를 가진 이들을 밀어냅니다. 탄소핵의 경우에 안정한 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이 현재의 값에 0.5 내지 4% 범위 안에서 정확한 세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전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미세구조 상수를 X축에 그 다음에 강한 핵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상수를 Y축에 이렇게 하고서 이 전 범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 지금 하얀 선이 보이죠. 이 하얀 선만 그 생물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그럽니다. 그 현재의 이 값들은 여기 X도 십자가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표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값은 이것이고 이것만 생물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다 생물이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파라미터들이 혹은 이런 상수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시초의 물질과 에너지 분포인데요. 우리의 우주는 놀랍게도 은하, 별 및 행성계를 가진 질서정연한 따라서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시작 이후에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했을 것이므로 우주의 시초의 물질과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배열로 미세 조정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수학적인 건 다 뺐습니다. 여러분이 논문집에 있는 제 글을 좀 봐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 우주가 초기에 조금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다면 물질이 은하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분산되어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우주 같은 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주가 초기에 조금 더 느리게 팽창했다면 이게 팽창하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도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전정보의 기원입니다. 생명의 기원과 DNA 수수께끼. DNA의 구조가 발견된 이후에 생물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는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DNA 중에 뉴클레오티드 염기의 서열은 화학적 필연성에 의해 생기지 않고 따라서 그 서열이 나타내는 유전 정보는 유물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염기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여기 이게 배열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을 결정하는 것은 화학적 필연성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정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첫 생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 폭발 및 다른 정보 폭발입니다. 무작위 돌연변이에 작용하는 자연선택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화석 기록에서 생물의 형태와 기능의 주요 혁신은 흔히 갑자기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는 캄브리아기 폭발입니다. 약 5억 3천만 전에 대부분의 주요 동물 집단이 지질학적으로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화석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생물 형태를 만들려면 새로운 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캄브리아기 폭발은 그 시대에 유전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생물 형태들, 최초의 곤충, 거북, 공룡, 바다 파충류, 새, 꽃식물, 포유류 등이 화석 기록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때에도 새로운 유전 정보가 생물권으로 유입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네, 생물 정보의 기호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다윈주의의 진화 메커니즘인 무작위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이 새로운 유전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DNA 연기 배열의 무작위 돌연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기능성 단백질을 만들 확률을 생각해보자. 예, 이것도 이제 논문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의 총 조합수는, 예, 아미노산이 20개니까 20개를 이렇게 150번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20에 150승이 되고, 이거는 10에 195승이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죠. 예, 이들 중 같은 기능을 나타낼 조합수를 모두 고려하고 생물의 역사 전체 기간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최대 기회수를 가정해서 기능성 단백질이 생길 확률을 추정해 보면은 10의 37승분의 1로 지극히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캄브리아기 폭발과 같은 새로운 동물 형태들이 갑자기 출현할 때 갑자기 주입된 대량의 정보는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적 이론으로 유전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적 설계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능성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을 입증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적 행위입니다. 지적 행위자, 즉 사람이죠. 사람은 소프트웨어 코드나 고대 비문이나 책에 의미 있는 본문이나 군대의 암호 등의 형태로 정보를 생성합니다. 한편 대량의 특정한 정보를 생성하는 현재 작동하는 유물론적인 원인은 없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은 지적 설계가 대량의 특정한 정보의 기원에 대한 알려진 유일한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생물의 역사 중 캄브리아기 폭발 등에서 그런 정보가 엄청나게 주입된 것은 지적 원인의 활동으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이 3부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세 가지 그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그 과학적인 그 현상을 일으킨 그 형익사학적 가설을 추론하는 겁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역사과학에서는 항상 현재의 증거를 가지고 과거의 원인을 추론해야 되니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형이상학적 설명으로의 추론입니다. 형이상학적 가설을 평가하는 방법. 형이상학은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물 또는 실체 또는 과정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기본 실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가진 네 가지 주요 세계관을 인정합니다. 예, 첫째, 자연주의는 또는 유물론입니다. 자연주의 또는 유물론은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기본 실제라고 봅니다. 범신론은 물질과 에너지에 존재하는 비인격적 신을 기본 실제라고 봅니다. 예, 유실론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도 활동하시는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확언합니다. 이실론은 창조된 세계가 처음 생긴 이후에는 창조된 질서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인격적이고 초월적이며 지적인 신을 확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하는 형이상학적 가설 또는 세계관 중에서 어느 것이 앞에서 본 세 가지 과학적 증거, 우주의 시작, 우주의 미세조정, 우주가 시작된 이후에 지구의 생물권에 도입된 엄청난 양의 생물 정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형이상학적 가설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출법이 적합합니다. 기출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리, 만약 A가 참이라면 C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자료, 놀라운 사실 C가 관측되었다. 결론, 따라서 A가 참이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기초적 추론은 A만이 참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A가 2개 이상의 형이상학적 가설일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쟁하는 가설들의 설명 능력,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최선의 가설로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가설과 우주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기출법을 이용하여 유대교, 기독교적 유실론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한한 우주에 대한 증거가
그런 유실론적 가설을 어떻게 확인할지 고찰해 보겠습니다. 대전제는 만약 유실론이 참이라면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예상할 이유가 있다. 소전제는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놀라운 증거가 있다. 결론은 우리는 유실론이 참일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유실론은 우주의 시작의 기초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하나의 가설이 되는 거죠. 한편 자연주의 관점에서는 우주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 너머에서 또는 우주와는 별개로 우주의 시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신론의 신은 우주 안에 존재하므로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범신론의 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우주의 시작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실론은 유실론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기원을 인과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실론하고 이실론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의 설계하고 하나님의 과설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분리법칙과 상수 그리고 우주의 초기 조건이 우주의 시초부터 미시에 조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실론과 이실론은 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밖에 존재하고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했다고 생각하므로 유실론과 이실론은 둘 다 우주의 시초부터 존재하는 설계의 증거를 찾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미세 조정은 그런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것은 하나님 가설에 대한 기초적 확인을 제공합니다. 한편 자연주의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궁극적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리법칙은 물리법칙 안에 비례상수,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중력 상수까지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의 초기 조건, 물리학에서 보면 법칙이 초기 조건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조건의 미세 조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보이는 체계를 설명하려면 지적 원인이 필요합니다.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범신론은 그런 기본이 되는 지성적 존재를 부인함으로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유실론과 이실론이 우주의 시작과 미세 조정에 대한 증거를 자연주의나 범신론보다 더 잘 설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실론과 이실론 아직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유실론과 이실론의 설명력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것이 생물의 설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실론과 이실론 중 어느 것이 생물의 역사에서 일어난 기능성 정보의 폭발을 더 적절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실론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창조 후에는 신의 개입 없이 우주가 발달해 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실론자들은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생물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법칙의 창조력, 물리법칙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후에 그 정보를 창조했다든지 우주의 초기 조건이 미리 저장된 정보, 미리 정보가 우주 초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났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법칙은 특정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따르는 상황을 기술할 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주의 초기에는 온도가 매우 높고 물질이 기본 입자들로 존재했을 것이므로 우주의 초기 조건이 DNA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때와 장소에 충실히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실론은 첫 세포의 출현에 필요했던 유전 정보와 생물의 역사 중에 폭발적으로 도입된 유전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실론은 생물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사실에 대해 이실론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4부에는 이제 좀 더 그 이국적인 자연주의적 설명, 우주의 시작에 대한 양자 우주론, 미세 조정에 대한 다중 우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4부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맺은말로 들어가겠습니다. 호킹은 2018년에 별세를 합니다. 그 후에 사후에 출간된 책 큰 질문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력의 법칙과 같은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부터 자체를 창조할 수 있고 또 창조할 것이다. 자발적 창조는 무 대신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이유,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자발적 창조라는 구절은 단순히 무엇인가가 무에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창조와 우주가 무에서 생긴다는 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말이죠. 따라서 자발적 창조가 우주가 생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호킹의 진술은 범주 오류, 즉 자연의 법칙이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오해를 드러냅니다. 자연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자연이 하는 일을 수학적 용어로 표현한 것일 뿐 우주 자체의 기원을 유발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호킹의 논리적 근거는 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었고 어떤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이 혼란으로 인해 이 혼란 때문에 그는 하나님 가설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무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운명을 지시하지 않는다. 아마 천국과 내세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먼지로 돌아간다. 과학의 결과로 발전된 이 무신론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관점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한 세 가지 과학적 발견은 물리적 세계의 배후에 있는 인격적인 지성적 문제, 또 저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킨스가 말한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의 산물인 무의미한 우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설이 돌아온 것은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탐구가 헛되이 끝날 필요가 없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되살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고요. 번역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질문을 좀 받기 전에 이거 책이 언제쯤 나오죠? 최현수 교수님? 그건 이제, 저는 이제 9월 말로 번역을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번역을 다 해놓고 이제 입문을 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 사정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뭐 빨리 원고를 보내도 한참 걸리고, 지금 거기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네. 출판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해주시죠. 스티븐 마이어 박사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번역자의 답변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번역에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책 제목이 하나님 가설의 귀환이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타이틀을 정하실 것 같은데. 네, 출판사에서 정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이 내용이 워낙 좋아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하나님이란 용어보다는 신가설, 신이란 용어를 쓰는 게 더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도 뭐 좀 더 호의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그냥 네, 요청드립니다.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사라서 어느 쪽을 택할지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신가설이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기독교 출판사라서 아예 그냥 하나님 가설로 내놓는 게 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또 혹시 다른 분? 네, 뭐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인데요. 이제 출판사가 좀 쉽지 않다는 거는 사정은 저도 이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설계론 관련 책들 출판에 좀 비기독교 출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향후 훗날 좀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론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과학 이론으로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조금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다른 좋은 큰 출판사에서 출판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이승엽 교수하고 경험이 있지만은 안 해줘요. 예, 사정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코멘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한 분 정도. 서현수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예. 은퇴가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뜻인데 정말 정말 진정한 새 타이어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챌린지가 많이 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승엽 교수님이 번역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그냥 지금 이거 7번째 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돈이 좀 되긴 하나요? 뭐 번역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래 영세 출판사라서 그저 봉사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상 좀 마무리를 하고요. 하여간 저도 번역을 해봤지만 힘든 작업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하시는 소연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출판사 입장은 저도 뭐 메이저 출판사도 막 컨택을 해봤고 여러 개 출판사를 컨택해봤는데 이게 출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1년에 이제 지적서에 관련 책들을 분과 기획사에서 출판해 주시고 저번에 2년 전에 나온 그 유신진화론 비판이나 지금 이런 중요한 책들은 또 출판사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거 출판될 때 조금 제가 좀 아는 기자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를 좀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 4년 뒤에가 20주년인데 미리 콘택에서 스티븐 마이어 박사를 한국에 모시는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한 2, 3년 전에 스케줄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